14장.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작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단둘이 남겨진 두 사람과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자 공작 부인의 얼굴에는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레비는 그녀에게 절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티 역시 입을 떼지 못했고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거절했군요. 어머니는 생각했고 그녀의 얼굴은 목요일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짓던 특유의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레빈에게 시골 생활은 어떠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레빈은 눈에 띄지 않게 물러나기 위해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5분 뒤, 지난 겨울에 결혼한 키티의 친구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르고 황색 피부에 병약하고 신경질적인 여자였으나 검은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키티를 아꼈는데 기혼 여성이 어린 소녀에게 흔히 품는 애정이 그러하듯 그녀의 애정은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의 행복이라는 이상형의 키티를 짝지어 주려는 욕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키티가 브론스키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겨울 초반 슈체르바츠킨의 집에서 레빈을 자주 만났지만 항상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그를 놀려먹는 것이 그녀의 변함없고 즐거운 소일거리였습니다. 그가 저 높은 곳에서 거만하게 나를 내려다보거나 내가 바보라는 이유로 그 학식 깊은 대화를 끊어버리거나 나에게 선심을 쓰는 척할 때가 정말 좋아요. 그가 생색을 내는 모습을 보는 게 어찌나 즐거운지. 그가 나를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그녀는 평소 레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레빈은 실제로 그녀를 견딜 수 없어 했고 그녀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고상한 특징이라 여기는 것들, 그녀의 예민함, 거칠고 지상적인 모든 것에 대한 우아한 경멸과 무관심을 멸시했습니다.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과 레빈은 사교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를 너무나 멸시한 나머지 상대방을 진지하게 대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즉시 레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우리의 이 타락한 바빌론으로 돌아오셨군요. 그녀는 작고 노르스름한 손을 내밀며 그가 겨울 초입에 모스크바를 바빌론이라고 불렀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바빌론이 개과천선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타락했나요? 그녀는 키티를 보며 셀쭉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백작 부인께서 제 말을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레빈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았고 습관적으로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을 향한 농담 섞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 말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나 보군요. 오, 당연하죠. 전 항상 다 적어둔답니다. 자, 키티, 오늘도 스케이트 타고 왔니? 그리고 그녀는 키티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레빈에게 지금 자리를 뜨는 것이 어색한 일이긴 했지만 저녁 내내 여기 머물며 이따금 자신을 쳐다보면서도 시선을 피하는 키티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막 일어나려 할 때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눈치챈 공작 부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오래 있을 건가요? 지역의회 일로 바쁘실 텐데 오래 자리를 비우긴 힘들겠죠? 아닙니다. 공작 부인. 저는 더 이상 의회위원이 아닙니다. 며칠 쉬러 왔을 뿐입니다. 레빈이 말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군.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그의 험악하고 진지한 얼굴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논쟁하려는 기색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끌어내주지. 키티 앞에서 그를 바보로 만드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니까 꼭 그렇게 하고 말겠어.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은 그런 쪽으로 다 아시잖아요. 저희 칼루가 마을의 농부들과 아낙네들이 가진 걸 죄다 술로 바꿔 마셔버려서 이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낼 돈이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당신은 항상 농부들을 그렇게 칭송하시잖아요. 그 순간 다른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레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작 부인. 저는 정말이지 그 일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말씀드릴 것도 없군요. 레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장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브론스키겠군. 레비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 키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브론스키를 바라보았고 이제 레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밝아지는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레빈은 그녀가 저 남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말한 것만큼이나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저 남자는 어떤 인간일까? 이제 좋든 싫든 레빈은 이곳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이벌이 무엇에서든 성공한 것을 보았을 때 즉시 그가 가진 모든 장점을 부정하고 오직 단점만을 들춰내려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운 좋은 라이벌이 자신을 앞지를 수 있었던 자질을 무엇보다 먼저 발견하고 싶어하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오직 상대의 좋은 점만을 찾으려 애씁니다. 레비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브론스키에게서 훌륭하고 매력적인 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봐도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브론스키는 다부진 체격의 갈색 머리 남자로 키는 아주 크지 않았지만 선량하고 잘생겼으며 매우 침착하고 단호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짧게 깎은 검은 머리와 간면도한 턱부터 몸에 편안하게 맞는 새 제복에 이르기까지 그의 얼굴과 체구에서 풍기는 모든 것은 소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브론스키는 먼저 들어온 부인에게 길을 비켜준 뒤 공작 부인에게 다가갔고 그 다음 키티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키티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아름다운 눈은 유난히 부드러운 빛을 냈습니다. 그는 희미하고 행복하며 은근히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위로 신중하고 정중하게 몸을 굽혀 잡고 넓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레비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공작 부인이 레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레빈 씨, 그리고 알렉세이 키릴로비치 브론스키 백작이십니다. 브론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정한 눈빛으로 레빈을 바라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꾸밈없고 솔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는 도시와 우리 도시 사람들을 격렬하고 증오하시거든요.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제 말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나 보군요.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 걸 보니 레빈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아까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브론스키는 레빈과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항상 시골에만 계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겨울에는 꽤 따분할 것 같은데요. 할 일이 있다면 따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혼자 있다고 해서 따분한 것도 아니고요. 레빈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골을 좋아합니다. 브론스키는 레빈의 말투를 알아챘으나 모르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작님, 당신이 시골에서 평생 사는 것에 동의할 리는 없겠죠.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오랫동안 지내본 적은 없어서요. 하지만 한 번은 묘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니체에서 겨울을 보낼 때였는데 그때만큼 러시아의 시골, 집신, 농부들이 그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니체 자체는 꽤 따분한 곳이죠. 사실 나폴리나 소렌토도 잠깐 머물 때나 즐겁지. 바로 그런 곳에 있을 때 러시아가, 특히 시골이 가장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마치 그는 키티와 레빈 모두에게 말을 건네며 평온하고 우호적인 눈빛을 번갈아 보냈습니다.
그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눈치채자 그는 하던 말을 즉시 멈추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는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공작 부인은 대화가 끊길 때를 대비해 준비해둔 두 문장의 거포, 고전 교육과 현대 교육의 상대적 장단점, 그리고 보편적 징병제를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 역시 레빈을 조롱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레빈은 대화에 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 속으로 이제 가야지 하고 되뇌면서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화는 심령술과 테이블 터닝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비주의를 믿는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은 자신이 목격한 경이로운 일들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백작 부인, 제발 저도 그런 걸 볼 수 있게 데려가 주세요. 전 어디서든 특별한 걸 찾아다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브론스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하죠.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당신은 그런 걸 믿나요? 그녀가 레빈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묻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면서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레빈이 대답했습니다. 이른바 교양 있는 사회라는 곳에서 테이블이나 돌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농부들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농부들은 사악한 눈초리나 마법, 징조를 믿고 우리는 그럼 당신은 믿지 않는다는 거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백작 부인.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거라면요? 농촌 아낙네들도 자신들이 도깨비를 봤다고 말하곤 하죠.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녀는 즐거움이라곤 없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마시아.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는 단지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키티가 레빈을 대신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레빈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치밀어 대꾸하려 했으나 험악해지려는 대화의 분위기를 감지한 브론스키가 특유의 밝고 솔직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거들고 나섰습니다. 가능성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브론스키가 물었습니다. 어째서죠? 우리는 전기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사실 전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힘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전기가 발견되었을 때 레빈이 서둘러 말을 가로챘습니다. 발견된 것은 현상뿐이었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죠. 하지만 심령술사들은 테이블이 글을 쓰고 영혼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나서야 나중에 그것을 알 수 없는 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는 늘 그렇듯 상대의 말에 분명한 관심을 보이며 레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심령술사들의 말은 지금은 이 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은 존재하며 그것이 작용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두면 되죠. 저는 새로운 힘이 존재하지 못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 이유는 레빈이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전기의 경우 호박을 양털에 문지를 때마다 항상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경우에는 매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화가 거실 분위기에 비해 너무 진지해진다고 느꼈는지 브론스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리려는 듯 밝게 미소 지으며 부인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작 부인, 당장 시도해 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빈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맺으려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이한 현상을 새로운 자연계의 힘으로 설명하려는 심령술사들의 시도는 매우 헛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영적인 힘을 논하면서도 그것을 물질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니까요. 모두가 그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레빈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영매가 될 것 같아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겐 뭔가 열광적인 구석이 있거든요. 레빈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다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어서 테이블 터닝을 해봅시다. 브론스키가 말했습니다. 공작 부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브론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탁자를 찾았습니다. 키티도 탁자를 가져오기 위해 일어섰고 지나가면서 레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원인이 된 고통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줘요. 그녀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당신도, 나 자신도, 이 사람들 전부도 증오해. 레빈의 눈이 그렇게 대답했고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빠져나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탁자 주위로 모여들고 레빈이 막 물러나려 할 때 늙은 공작이 들어와 부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레빈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와, 공작이 즐겁게 외쳤습니다. 언제 왔나? 이 친구야. 자네가 도시에 온 줄도 몰랐네. 정말 반갑군. 늙은 공작은 레빈을 껴안으며 대화하느라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공작이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브론스키를 보지 못했습니다. 키티는 방금 전에 그를 거절한 일이 있은 후 아버지의 이런 환대가 레빈에게 얼마나 곤혹스러울지 느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브론스키의 인사를 얼마나 냉담하게 봤는지 그리고 브론스키가 왜 누군가가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상냥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공장님,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도 끼워주세요.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실험을 해보려고요. 무슨 실험? 테이블 터닝? 자, 실례하겠네만 여러분. 제 생각엔 그런 것보다 수건 돌리기 놀이나 하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구먼. 늙은 공작은 브론스키를 쳐다보며 그 놀이가 그의 제안임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그 놀이는 적어도 무슨 의미라도 있으니까. 브론스키는 공작의 단호한 눈을 의아한 듯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즉시 노르드스톤 백작 부인에게 다음 주에 열릴 성대한 무도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당신도 그곳에 오실 거죠? 브론스키가 키티에게 물었습니다. 늙은 공작이 고개를 돌린 사이 레빈은 눈에 띄지 않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그날 저녁에 마지막 기억으로 가져간 것은 무도회에 대해 묻는 브론스키의 질문에 미소 짓는 키티의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